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오후 5시 시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72살 시어머니. 김영숙의 목소리가 아파트 거실을 찢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끓던 소고기 무국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 막내 며느리 한미선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39살. 왼팔과 옆구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두 동서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 시누이도 같은 자세였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박진수는 아내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41살 건설 현장 소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엄마, 미선이가. 시어머니 김영숙은 새벽 4시부터 시장에 나가 채소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저녁 때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혼자 고생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좋으게 좋은 거겠지 하고.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막내 며느리의 낡은 일기장. 거기 적힌 친정 어머니에게 보내는 147통의 편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결혼 15년. 15년 동안 한미선은 혼자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새벽 4시. 2026년 1월 11일 토요일.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12층. 침실 알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한미선은 재빨리 손을 뻗어 알람을 껐습니다. 39살 은행 계리직.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이 깰까 봐서였습니다. 살금살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했습니다. 목이 칼칼하고 어젯밤부터 기침이 간간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 시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남편 박진수의 할아버지.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미선이 결혼하던 해였습니다. 시할아버지를 직접 뵌 건 결혼식 당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습니다. 벌써 일어나? 응. 시장 가야 해서. 더 자요. 몇 시인데? 박진수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눈을 찔렀습니다. 4시야. 왜 이렇게 일찍? 일찍 가야 싱싱한 거 건질 수 있어요. 기침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작게 콜록거렸습니다. 남편이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감기야? 약 먹어. 괜찮아요. 좀 피곤해서 그래. 박진수가 이불을 걷고 나와 아내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열 있는 거 아니야? 괜찮다니까요. 한미선은 남편의 손을 가만히 내렸습니다. 빨리 자요. 내일 현장 나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괜찮아? 한미선은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자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눈으로 주방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젯밤에 미리 꺼내둔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문 안쪽에 붙어 있는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때 묻은 표지. 15년 된 수첩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 시어머니가 건넨 수첩이었습니다. 우리 집 제사 음식 목록이야. 잘 봐도. 그날 이후 이 수첩은 한미선의 숙제장이 되었습니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해열제 하나를 삼켰습니다. 열이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회사에 연차를 냈고 내일도 연차였습니다. 1년에 15개 주어지는 연차 중에서 제사와 명절에만 벌써 8개를 썼습니다. 아플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어머님이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습니다.
한미선은 잠시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이 시간에 시어머니가 전화할 리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새벽 4시면 벌써 시장으로 나가셨을 시간이었습니다. 수신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니. 미선아, 나 지금 시장인데. 오늘 장 볼 때 민어 좀 봐라. 자연산으로. 양식은 할아버지가 안 드셨어. 김영숙의 목소리 뒤로 시장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상인들의 고함, 트럭 소리. 네, 알겠습니다. 고사리는 무조건 국산이야. 중국산은 질겨서 못 써. 그리고 옥돔도 하나 사와. 제주산으로. 네. 참, 올해는 산적 2가지로 해라. 큰 며느리가 사업 때문에 바빠서 못 온대. 대신 비싼 한우 보낸다더라. 한미선은 잠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름 아끼지 말고 바삭하게 부쳐. 작년엔 좀 눅눅했어. 그건 내가 잘못 봐준 거야.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쓸게요. 고생이 많다, 우리 막내 며느리. 나도 시장 일만 아니면 도와줄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 나 손님 와서 끊는다.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한미선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아꼈습니다. 72세 나이에 새벽 4시면 시장으로 나가 저녁 6시나 되어야 돌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습관처럼 바쁘게 사시는 분이시니 그 사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건지도 모릅니다. 좋은 게 좋은 거겠지.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15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낡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몇 년째 써온 제사 음식 목록이었습니다.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항목들. 전 종류만 해도 동태전, 호박전, 깻잎전, 버섯전, 생선전.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탕, 적, 산적, 과일 한과까지 30가지가 넘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목록은 줄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마다 1~2가지씩 늘어났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지우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12살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왜 일어났어? 아직 새벽인데. 소리가 나서. 엄마, 또 할머니네? 응. 내일 제사니까. 지우가 엄마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얼굴 안 좋아 보여. 그래, 괜찮아. 어제도 기침했잖아. 약 먹었어? 먹었어. 걱정 마. 한미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가서 더 자. 아직 6시도 안 됐어. 근데 괜찮다니까. 토요일인데 푹 자야지. 지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한미선은 딸의 뒷모습을 보다가 다시 메모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연산 민어, 국산 고사리, 제주산 옥돔, 산적 2가지. 머릿속으로 동선을 짰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먼저 보고 국제시장 쪽에서 나물 사고 돌아오는 길에 마트 들러서 부족한 거 채우고 오전 내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한미선은 낡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세워둔 카드 지갑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재료비를 따로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영수증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집안일인데 그런 걸 따져? 라는 말을 듣고 나서는 그만뒀습니다. 그 뒤로 15년. 제사 재료비는 모두 한미선의 월급에서 나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안색이 칙칙했습니다. 열이 있는 게 표가 났습니다.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한미선은 스스로에게 말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신우이, 동서들과의 가족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할아버지 제사다. 다들 와라. 큰 며느리 송연아가 답장을 달았더군요. 네, 어머니. 저희는 당일 저녁에 갈게요. 민국 씨가 건자재 납품건으로 바빠서요. 대신 한우 1등급으로 보냈어요. 작은 며느리 정수진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도 저녁에 갈게요. 민철 씨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대요. 신우이 박민정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언니, 나도 저녁에 갈게.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애들 아빠랑 같이 갈게요. 한미선만 답을 안 했습니다. 어차피 갈 거니까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늦게 나오는 건 언제나 한미선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한미선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다시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39살, 결혼 15년 차, 막내 며느리. 그 세 단어가 15년 동안 한미선을 따라다녔습니다. 1층에 내려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된 경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틀자 찬 바람이 나오다가 서서히 따뜻해졌습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무리하지 마. 한미선은 짧게 답했습니다. 응. 걱정 마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라디오를 켰습니다. 새벽 음악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렀습니다. 한미선은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큰형님 송연아는 창원에서 1시간 거리, 작은형님 정수진은 김해에서 40분 거리, 신우이 박민정은 양산에서 30분 거리, 자신은 해운대에서 시댁까지 25분 거리. 제일 가까운 건 자신이었지만 그렇다고 혼자 다 해야 하는 건가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큰형님이나 작은형님, 신우이가 음식을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막내니까.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큰형님도, 작은형님도, 신우이도, 심지어 남편도 모두가 한미선이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한미선은 백미러로 제 눈을 봤습니다. 충혈된 눈.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이틀만 버티면 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15년 동안 수천 번은 했을 그 말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한미선은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20분 남짓. 새벽 시장은 이미 불이 켜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한 번쯤은 남편이 같이 가자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큰형님이나 작은형님, 신우이가 올해는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 기침이 나왔습니다. 목이 칼칼했습니다. 해열제가 듣기 시작하려면 조금 더 걸리겠지요.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끝에서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전화라도 할 텐데. 12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 어머니. 결혼하고 3년 만이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 뒤로 한미선에게 하소연할 곳은 없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형수님들도 사정이 있으시겠지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요? 다들 제 살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한미선은 혼자 삼켰습니다. 15년 동안 자갈치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한미선은 방향 지시등을 켜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기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새벽 시장의 비린내와 소음이 한미선을 감쌌습니다. 새벽 5시가 채 안 된 시각이었지만 자갈치 시장은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트럭들이 분주하게 드나들고 상인들은 새벽에 들어온 생선을 정리하느라 바빴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한미선에게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15년 동안 명절과 제사 때마다 이곳을 찾았으니까요.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시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밑에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올 걸 그랬나 싶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운동화가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단골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한미선을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모님. 또 제사야? 이번엔 뭐가 필요해? 민어요. 자연산으로 좀 봐주세요. 아주머니가 수조 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새벽에 좋은 거 들어왔어. 근데 자연산은 비싸. 알지? 네, 괜찮아요. 수조 앞에 서서 민어를 살폈습니다. 아주머니가 건져 올린 민어는 제법 컸습니다. 싱싱해 보였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이 정도면 15만 원. 다른 데 가면 20은 받아. 한미선은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민어만 15만 원. 거기에 옥돔, 나물재료, 전재료, 과일까지. 오늘 장만 봐도 6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았습니다. 깎아주세요, 이모님. 저 맨날 오잖아요. 에이, 맨날은 무슨. 1년에 몇 번 오면서.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10년 넘게 왔잖아요. 15년이요. 14만 원에 줄게. 고마워요. 민어를 손질받는 동안 옆 가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옥돔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산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장님, 이 옥돔 제주산 맞아요? 그럼요. 제주 직송이에요. 어젯밤에 들어왔어. 옥돔 2마리를 골랐습니다. 8만 원이 더 나갔습니다. 손질된 생선을 받아들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음은 나물 재료였습니다.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나물 가게 앞에 섰습니다. 고사리 한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국산이에요? 그럼요. 국산 아니면 안 팔아요, 나는. 포장지를 확인했습니다.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양손에 비닐봉지까지 들고 나니 어깨가 결렸습니다. 몸이 으슬으슬한 게 열이 다시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시장 한쪽에 있는 작은 분식집 앞에서 한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의자에 잠깐 앉아 쉬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6시 40분. 집에 가서 짐 풀고 재료 손질하고 그러고 나서 마트 가서 부족한 거 사야 했습니다. 오전 내내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주머니에서 해열제를 꺼내 한 알 더 삼켰습니다. 물 없이 넘기려니 목에 걸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한테 물 한 컵을 얻어 마셨습니다. 아가씨, 얼굴이 안 좋네. 어디 아파? 아니요. 좀 피곤해서요. 요새 젊은 사람들 너무 무리해. 쉬엄쉬엄해. 한미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 핸드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친정 어머니 사진이었습니다. 12년도 더 된 사진.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의 결혼식 날 찍은 거였습니다.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결혼 전에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집살이가 쉽진 않을 거다. 근데 힘들면 언제든 말해. 엄마가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습니다. 말할 곳이 있다는 것, 기댈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하지만 엄마는 결혼 3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한미선은 장례식장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뒤 한미선에게는 말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 보낼 수 없는 편지,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 거기에는 147통의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첩을 닫고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더 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시장 한복판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아직 마트에서 살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부칠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과일 한과. 목록이 끝이 없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열고 짐을 실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차 안에 퍼졌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몸이 추웠거든요. 핸드폰에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제야 아침을 안 먹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밥 먹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직 집 가서 먹을게. 무리하지 마. 점심때 전화할게. 응. 핸드폰을 내려놓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마트로 가는 길.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미선은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제사 음식 생각뿐이었거든요. 저는 몇 종류를 부쳐야 하고,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하고, 탕은 몇 시에 끓여야 하고, 15년 동안 수십 번을 해왔지만 매번 긴장됐습니다. 큰형님 송연아는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비싼 한우만 보내면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미선은 이틀 밤을 새워 음식을 만들어도 듣는 건 지적뿐이었는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백 번도 더. 하지만 입 밖으로 낸 적은 없었습니다. 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다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내렸습니다. 카트를 끌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밀가루, 부침가루, 식용유, 계란. 하나씩 카트에 담았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와 배, 감을 골랐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거라 흠집 하나 없는 걸로 신중하게 골라야 했습니다. 한과 코너 앞에서 한미선은 잠시 멈췄습니다. 약과와 다식이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한 세트에 5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오늘 장 본 게 70만 원이 넘겠네.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카드를 긁는데 잔액이 걱정됐습니다. 이번 달 카드값이 얼마나 나올지. 제사 한 번 치르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장바구니 여러 개를 들고 주차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렁크가 가득 찼습니다. 이걸 다 집으로 옮기고 손질하고 내일 시댁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한미선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 거야.
15년 동안 매번 했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쉬는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에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한미선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제사 음식 목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 하루 전 오후였습니다. 한미선은 시댁 부엌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부터 열이 오락가락했지만 해열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밑준비를 끝내야 내일 아침부터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고사리를 물에 불리고 도라지 껍질을 까고 시금치를 다듬었습니다. 손이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어제 시장에서 사온 재료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어제 장 보느라 하루, 오늘 밑 준비하느라 하루, 내일 제사 당일까지 하면 사흘 연속 연차였습니다. 시어머니 김영숙은 새벽부터 시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저녁 6시쯤이나 되어야 돌아오실 겁니다. 한미선은 혼자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도라지를 다 까고 나니 손가락이 아팠습니다. 껍질 까느라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신우이 박민정이었습니다. 미선아, 나 내일 저녁에 갈게.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애들 아빠랑 같이 갈게요. 한미선은 메시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신우이 박민정, 남편의 누나, 양산에서 30분 거리였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가족 해외여행 간다며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갚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한미선은 한 번도 그 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니까, 가족이니까. 네, 형님. 알겠어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며느리 정수진에게서도 카톡이 왔습니다. 동서, 나도 내일 저녁에 갈게. 우리 민철 씨가 회사 일이 있대. 정수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김해에서 40분 거리. 낮에 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먼저 온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녁 때였습니다. 네, 작은 형님. 알겠어요. 한미선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내일도 혼자구나. 큰형님 송연아. 남편 회사 일을 돕느라 바쁨. 창원에서 1시간 거리. 비싼 한우 보내고 저녁에 옴. 작은 형님 정수진. 전업주부. 김해에서 40분 거리. 남편 핑계대고 저녁에 옴. 신우이 박민정. 양산에서 30분 거리. 아이들 학원 핑계대고 저녁에 옴. 자신. 은행 계리직. 해운대에서 25분 거리. 연차 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음식함. 뭐가 잘못된 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 박진수가 현장에서 돌아와 시댁에 들렀습니다. 왔어요. 한미선이 부엌에서 나와 맞았습니다. 응. 어떻게 돼가? 거의 다 준비했어요. 내일 아침부터 요리 시작하면 돼요. 박진수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재료들, 냉장고 안에 손질된 생선과 고기, 아내가 혼자 한 거였습니다. 큰 형수님이랑 작은 형수님, 누나는요? 한미선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신대요. 다들 뭐라고? 박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큰 형수님이랑 작은 형수님 둘 다 집에 계시잖아. 당신은 회사도 다니는데 연차까지 내고 온 거고. 원래 그랬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건 좀 괜찮아요. 한미선은 웃어 보였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안 좋아. 열 아직도 있어? 조금. 약 먹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집에 가자. 내일 와서 해도 되잖아. 한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밑 준비 다 해놔야 내일 편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근데 괜찮다니까요. 박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한미선은 부엌을 나왔습니다. 콩나물 다듬고 시금치 데치고 고사리 물 갈고 시댁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큰형님은 남편 회사 일 돕느라 바쁘고 작은형님은 남편 핑계대고 신우이는 아이들 학원 핑계대고 자신은 연차 내고 와서 이러고 있고 뭐가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또 시댁 부엌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딸 지우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준비할 게 많았어. 엄마 얼굴이 빨개. 한미선은 거울을 봤습니다. 지우 말대로 볼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 내일 일찍 가야 하니까 엄마 먼저 잘게. 알았어. 푹 자. 한미선은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한미선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2년 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 펜을 들었습니다. 147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전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 보고 싶어요. 펜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한미선은 일기장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한미선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았습니다. 이마를 짚어보니 손바닥이 화끈거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체온계를 꺼냈습니다. 38.2도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서랍을 뒤져 해열제를 찾았습니다. 한 알람아 있었습니다. 물도 없이 삼켰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뒤척이더니 눈을 떴습니다. 벌써 일어나? 응, 가야 해요. 박진수가 상체를 일으켜 아내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게 보였습니다. 얼굴이 빨개. 열 떨어진 거 아니야? 약 먹었어요. 괜찮아. 한미선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박진수가 손을 뻗어 아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오늘 못 가겠다고 해. 내가 어머니한테 전화할게. 안 돼요. 제사인데. 제사가 뭐가 중요해? 아픈데. 한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수는 아내의 고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것도요. 나 현장 반나절만 보고 점심때 갈게. 그때까지만 버텨. 응, 고마워요. 한미선은 세수만 간단히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이들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얼굴만 확인했습니다. 주차장은 고요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경차 시동을 걸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몸이 추웠거든요.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운전대를 잡고 앞만 봤습니다. 머릿속으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전 5종류, 나물 4종류, 산적 2종류, 탕, 국.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은 어두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시장으로 나가셨을 겁니다. 새벽 4시면 시장 채소 가게를 열어야 했으니까요. 한미선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손질해 둔 재료들을 꺼냈습니다. 조리대 위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고 계란물을 풀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오전 내내 한미선은 혼자 부엌을 지켰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산적을 준비했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 화구가 전부 돌아갔습니다. 프라이팬, 냄비, 찜기가 동시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부엌은 열기와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열 때문인지 피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점심 무렵 작은 며느리 정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나왔어, 미선아? 정수진이 부엌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한미선은 전을 부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작은 형님. 어머, 미선아 얼굴이 왜 그래? 빨갛다. 좀 열이 있어요. 정수진이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정수진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미선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기대한 게 바보 같았습니다. 정수진은 원래 그랬습니다. 올 때마다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밥 먹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1시쯤 남편 박진수가 도착했습니다. 현장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습니다. 한미선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아내 얼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침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볼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다가와 아내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국만 끓이면 돼요. 박진수는 아내의 고집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실을 봤습니다. 작은 형수 정수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인 형수는 저렇게 앉아 있고 은행 다니는 아내는 열이 펄펄 끓는데 부엌에 서 있고 박진수의 얼굴에 화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한미선이 남편 팔을 잡았습니다. 눈으로 그만하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진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박진수는 부엌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말없이 싱크대 앞에 서서 남은 재료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남편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오후 3시쯤 시누이 박민정이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미선아 왔어. 박민정이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미선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형님. 어머, 올케 얼굴이 박민정도. 한미선의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돌아왔습니다. 애들아, 인사해 외숙모한테. 두 아이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한미선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박민정은 거실로 들어가 정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시누이 올케가 사이좋게 TV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4시가 넘었습니다. 나물은 다 무쳤고 전도 다 부쳤습니다. 산적도 완성했습니다. 이제 국만 끓이면 거의 끝이었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소고기 무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무가 익었나 확인했습니다. 그때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을 깜빡였습니다. 시야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스레인지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이 냄비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냄비가 기울었습니다. 뜨거운 게 쏟아졌습니다. 왼팔에 옆구리에 끓는 국물이었습니다. 살이 익을 만큼 뜨거운 국물이 쏟아졌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아! 비명 소리에 박진수가 돌아봤습니다. 한미선이 부엌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엎어진 냄비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국물이 바닥에 퍼져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미선아! 박진수가 달려갔습니다. 한미선의 왼팔과 옆구리가 빨갛게 익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이 풀려 있었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박진수가 아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축 늘어진 몸이 무거웠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진과 박민정이 부엌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형수님, 누나, 뭐 하세요? 빨리 물 좀 가져와요. 박진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다녀왔다? 시어머니 김영숙의 목소리였습니다. 72살의 여인이 시장 봉투를 들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채소가게 일을 마치고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영숙은 거실을 지나다가 멈췄습니다. 부엌 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수진과 박민정이 부엌 입구에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저 안을 들여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너희들 뭐하냐? 김영숙이 다가갔습니다. 부엌 안을 봤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국물, 뒹구는 무와 고기 조각들, 그리고 쓰러진 막내 며느리, 막내 아들이 아내를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거실을 찢었습니다. 정수진과 박민정이 움찔했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어? 빨리 물 가져와. 수건 가져오고. 김영숙의 호통에 두 사람이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미선을 살폈습니다. 왼팔과 옆구리의 화상이 심각했습니다. 진수야, 빨리 병원 가야 한다. 어서. 네, 어머니. 박진수가 아내를 안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언제 이렇게 마른 거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비켜요. 박진수가 부엌을 빠져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김영숙이 따라 나왔습니다. 나도 간다. 어머니는 됐으니까 빨리 가. 박진수는 슬리퍼를 신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김영숙도 뒤따랐습니다.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한미선을 떨어뜨리지 않으려 박진수는 팔에 힘을 줬습니다. 미선아, 정신 차려. 병원 가는 거야. 한미선이 작게 신음했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야? 무슨? 국 쏟아졌어. 화상 입었어. 병원 가야 해. 국이? 한미선이 고개를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이 며느리의 이마를 짚어봤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열이 이렇게 높은데 왜 일을 시킨 거야? 김영숙이 아들을 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닥치고 빨리 가. 박진수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까지 10분. 경적 소리가 뒤에서 울렸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한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박진수는 한미선을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화상 환자예요. 끓는 국물에 데웠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한미선을 침대에 눕히고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박진수가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먼저 상태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빨리 봐야 해요. 기다려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박진수는 응급실 대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김영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내 잘못이다. 김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갔더니 미선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박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2도 화상입니다. 왼쪽 팔하고 옆구리 부위요. 화상 범위가 넓어서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이요? 네. 그리고 고열 상태에서 무리하셨더라고요. 38도가 넘었어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사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 때문에. 일단 입원 수속하시고 수술 일정은 내일 다시 잡을게요. 입원 수속을 하는 동안 김영숙은 복도 끝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시장 일 때문에 새벽부터 집을 비웠습니다. 며느리가 고생하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좋으게 좋은 거겠지.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15년이었습니다. 김영숙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수속을 끝내고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4인실이었습니다. 한미선은 창가 쪽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왼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수액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습니다. 박진수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응. 어때? 모르겠어요. 어지러워요. 박진수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오른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김영숙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를 봤습니다. 미선아. 한미선이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 미선아. 내가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어.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미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약속한다. 김영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박진수는 병실 옆 보호자용 간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영숙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리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을까? 그때 한미선이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가방에 보험 서류 있어요. 꺼내줘요. 박진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갑, 핸드폰,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이거요? 아니요. 그건
한미선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진수는 일기장을 봤습니다. 12년은 된 듯한 낡은 표지. 이게 뭐예요? 그냥 일기장이에요. 넣어줘요. 하지만 박진수는 이미 펼치고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 엄마에게. 박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미선의 장모님은 1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라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 오늘 첫 제사였어요. 시어머니가 전부 다시 하래요. 간이 안 맞는다고. 울면서 다시 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은데 엄마가 없잖아요. 박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엄마, 큰형님이랑 작은형님은 집에 계신데 안 와요. 저는 회사 다니면서 연차 내고 와요. 근데 큰형님은 손님이고 저는 일꾼이에요. 이게 맞는 건가요? 엄마, 신우이 형님이 200만 원 빌려갔어요. 다음 달에 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갚아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엄마, 이번 제사만 끝나면 좀 쉴 수 있을까요? 몸이 안 좋아요.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쉴 수가 없어요. 엄마, 나 언제쯤 쉴 수 있어요? 박진수는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미선을 봤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붕대 감긴 팔이 이불 위로 나와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오래 혼자 참아왔을까? 박진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고생하는 거, 큰형수랑 작은형수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누나가 돈 빌려간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습니다. 이 정도인 줄은,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형들 눈치 보느라, 귀찮아서, 당연하게 여겨서, 박진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소리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한미선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댁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국물이 퍼져 있었습니다. 무조각, 고기가 뒹굴었습니다. 정수진과 박민정이 걸레로 닦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이 돌아와서 시킨 일이었습니다. 빨리 닦아. 내가 국 다시 끓일 거야. 김영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두 며느리와 딸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닥을 다 닦고 나자 김영숙이 말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할 얘기가 있어. 세 사람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김영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미선이가 쓰러졌을 때 너희들 뭐 했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있더라.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어머니, 그게. 정수진이 말하려 했습니다. 닥쳐. 김영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5년이야. 15년 동안 미선이가 혼자 제사 준비했어. 너희들은 뭐 했어? 저녁 때 나와서 밥이나 먹고 갔잖아. 어머니, 저는 사업 때문에. 송연아가 전화기 너머로 말했습니다. 김영숙이 큰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사업? 택배나 보내고 그게 도와주는 거냐? 미선이는 연차 내고 새벽부터 와서 밤까지 일했어. 송연아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아. 김영숙이 딸을 봤습니다. 너 미선이한테 돈 빌려갔지? 2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박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다음 달에 준다고 했잖아. 벌써 1년이 넘었어. 죄송해요, 어머니.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 200만 원을? 김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들 미선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일기장에 다 적혀 있더라.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 147통.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장모님한테 편지를 썼어. 12년 동안. 힘들다고, 서럽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보낼 수가 없잖아. 엄마가 없으니까. 김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눈치채고도 모른 척했어. 좋은 게 좋은 거겠지 하고. 근데 아니었어. 미선이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을 거야. 너희들 각오해. 김영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분간 재산은 돌아가면서 해. 미선이는 쉬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미선의 상태는 안정됐지만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5일 후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 박진수는 병실에서 아내를 돌보며 일기장을 계속 읽었습니다. 147통의 편지. 12년 동안 아내가 혼자 삼킨 말들. 읽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보. 한미선이 눈을 떴습니다. 응. 깼어? 일기장. 다 읽었어요? 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박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거야. 어머니도 그러시겠다고 하셨어. 정말요? 응.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대. 당신은 쉬어. 한미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숙이 병원에 왔습니다. 손에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이거.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한미선이 아는 수첩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 받은 그 수첩. 내가 너한테 이걸 준 게 잘못이었어. 이게 무슨 숙제장이야. 미안하다. 김영숙이 수첩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미선이 놀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필요 없어. 제사 음식도 간소하게 할 거야. 30가지씩 만들 필요 없어. 김영숙이 찢은 종이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새로 시작하자, 미선아. 늦었지만. 한미선은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김영숙이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고생 많았다, 우리 며느리. 이제 쉬어.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왼팔에 붕대는 여전히 감겨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한미선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시할머니 제사가 있었습니다. 한미선은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큰며느리 송연아가 음식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전이 좀 탔다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미선도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미선은 서랍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12년 된 일기장. 엄마에게 보낸 147통의 편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시어머니가 바뀌셨어요. 남편도 달라졌어요. 큰형님이 제사 음식을 만들었대요. 믿기지 않죠? 엄마, 나 이제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보고 싶긴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펜을 놓았습니다. 한미선은 일기장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엄마 산소에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미선과 박진수는 차를 몰고 양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산에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있었습니다.
손에는 엄마가 좋아하던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년 만이지?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3년인가? 잘 모르겠어요. 미안해,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있잖아요. 한미선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도 못했거든요. 박진수가 옆을 힐끗 봤습니다. 힘들다고, 서럽다고, 그런 말들이요. 근데 이제는 괜찮다고 말하고 싶어요. 한미선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어머니 덕분이고. 박진수는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산소는 양산 외곽의 작은 공원묘원에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언덕을 올랐습니다. 엄마 산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순희, 한미선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비석 주변에 잡초가 자라 있었습니다. 오래 오지 못한 흔적이었습니다. 한미선이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잡초를 하나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수도 옆에 앉아 함께 뽑았습니다. 잡초를 다 뽑고 비석을 닦았습니다. 국화꽃을 올려놓았습니다. 한미선이 한참 동안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못 와서 미안해. 바빴어? 아니, 핑계야 그건. 한미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근데 엄마가 없잖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제 괜찮아. 진짜로. 한미선이 왼팔 흉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서야 달라졌어. 바보 같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자리 찾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더 자주 올게. 엄마. 한미선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미선은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12년 동안 엄마한테 쓴 편지예요. 147통. 이제 여기 놔두고 갈게요. 엄마가 다 읽어주세요. 일기장을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미선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12년 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운 건 2029년 봄, 해운대 아파트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한미선은 부엌에서 간단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파스타와 샐러드였습니다. 왼팔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도와줄까? 접시 좀 꺼내줘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아, 참. 어머니한테 전화 왔었어. 무슨 일이래요? 다음 달 시할아버지 제사 때. 이번엔 누나네가 맡기로 했대. 한미선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신우이가 요리 배우고 있다더라. 한미선은 웃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송연아는 요리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도 조금씩 배우고 있었습니다. 박민정은 빌려간 2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김영숙은 시장 일을 줄였습니다. 오후에는 집에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다음 달 제사.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응, 가요. 근데 구경만 할 거예요. 한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신우이 형님 고생하는 거. 박진수가 껄껄 웃었습니다. 식탁에 네 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지우가 파스타를 한 입 먹고 말했습니다. 엄마,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준서도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습니다. 한미선은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행복해? 응. 한미선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나도. 박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당신도.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창밖에 봄밤이 고요했습니다. 15년. 한미선은 15년 동안 혼자 삼켰습니다. 힘들다는 말, 서럽다는 말, 도와달라는 말. 모두 혼자 삼켰습니다. 하지만 끓는 국물에 데어 쓰러진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그리고 한미선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들을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고 이제는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왼팔의 흉터를 보면 생각합니다. 이 흉터는 내가 무너졌던 순간을 기억하게 해줘. 그리고 다시 일어선 순간도. 이제 한미선은 괜찮습니다. 진짜로.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